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 버넷 지음. 2-5.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망각의 삼총사. 거짓 기억, 건망증, 그리고 기억 상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라는 기억 체계의 특이하고 이상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특징은 기억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찾지 못했다. 의 얘기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어떤 문제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뇌의 기억 체계를 방해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에서 우리는 자아가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왜곡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기억이 탄생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물론 이는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거짓 기억을 예로 들어보자. 거짓 기억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중요한 일에 대해 거짓으로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환자들의 억압된 기억을 밝히고자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애초에 밝히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은 이들이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 기억은 물에 독극물을 넣어 물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거짓 기억이 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함으로써 거짓 기억을 우리 뇌 속에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신경학적으로 이는 그다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언어는 사고의 중요한 부분이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바탕을 둔다. 이에 대해선 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거짓 기억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목격자 증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재판의 경우 증인이 딱 한 가지 내용을 잘못 기억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억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뒤바뀔 수도 있다.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정은 진술을 하기에 최악의 장소다. 법정은 긴장감이 가득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환경이며 증인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한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권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매우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의 성격이 기억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로 그녀는 이 주제에 관해 방대한 연구를 했다. 로프터스는 검증되지 않은 미심쩍은 치료법을 통해 머리에 아주 끔찍한 기억이 심어진 사람에 관한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그중 특히 유명한 사례는 나딘 쿨이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1980년대에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나고자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자신이 극도로 잔인한 악마 숭배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기억을 들춰내게 되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기억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그녀는 자신을 치료했던 수의사에게 수백만 달러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로프터스는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동차 사고나 이와 비슷한 사고 현장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나 다른 연구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질문의 구조가 사람들의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증인이
증인의 진술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작용한다. 불안감에 떨거나 권위자, 예컨대 법정에서는 검사나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질문에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이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변호사가 피고는 치즈 강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그 치즈 가게 근처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증인은 자신이 기억한 바에 따라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변호사가 치즈 강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피고는 치즈 가게 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 자체에서 피고가 반드시 그곳에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이 실제로 피고를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질문하므로 증인의 뇌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고는 건의자와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에 순응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가 치즈 가게의 체더 치즈 코너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도 큰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도 이를 교란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메커니즘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이다.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신경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분포한 많은 세포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가장 잘 알려진 증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기억 상실과 기억 혼란이 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가장 주요한 이론 중 하나는 신경섬유 매듭이 그 원인이라는 이론이다. 뉴런은 길쭉하고 가지처럼 뻗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단백질 망으로 된 사실상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긴 단백질 망은 신경 미세섬유라고 불리며 여러 개의 실이 고여 밧줄이 되듯 여러 개의 신경 미세섬유가 더욱 단단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신경 원섬유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로 세포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조를 따라 중요한 물질이 이동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특정한 이유로 신경 원섬유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엉키게 되는데 이는 마치 정원에서 수도를 틀어놓고 호스를 5분 정도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꼬이는 모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 때문에 관련 유전자에 작지만 중요한 변이가 일어나 단백질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뻗어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세포 프로세스로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이렇게 신경 원섬유가 엉키게 되면 뉴런의 기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주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며 결국 뉴런은 죽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뇌 전체에 발생하여 기억에 관여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억 손상이 세포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뇌졸중 역시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기억을 항상 인코딩하고 처리하는 해마는 자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신경 영역이라 영양분과 대사물질이 차질 없이 공급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즉, 해마에게는 연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뇌졸중은 이러한 연료 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잠시, 마치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빼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해도 상관없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그때부터 기억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물론 한 가닥의 희망이라면 심각한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부디 정확히 뇌졸중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편측 뇌졸중과 양측 뇌졸중은 서로 다르다. 간단히 말하자면 뇌는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해마를 가지고 있다. 만약 뇌졸중이 양쪽 해마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 결과는 꽤 심각해지지만 한쪽 해마만 타격을 받았다면 다루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인간의 기억 체계는 절묘한 곳에 장애를 입어 생기는 여러 종류의 기억장애,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통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그중 한 환자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는데 당구 큐가 코 위를 찍으면서 뇌까지 물리적 손상을 입은 탓이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운동이라 생각했던 당구마저 세상에 위험하지 않는 건 없나 보다. 심지어 수술을 통해 의도적으로 뇌의 기억 처리 영역을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기억 처리 영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보여주는 예다. 과거 뇌 스캔이나 영상 기법이 없었던 시절 HM이라는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는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발작이 너무 잦은 나머지 측두엽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발작은 멈추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장기 기억력도 함께 사라졌다. 수술 후부터 이 환자는 수술 몇 달 전까지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분도 채 안 된 과거의 일은 기억했지만 이조차 바로 잊어버렸다. 이 사건을 통해 측두엽이 뇌에서 모든 기억 형성 작용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해마성 기억상실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해마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한 이론이 점차 성립되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마의 손상은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저해한다고 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만약 재미있는 기억과 여러 가지 자극을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면 창의성을 가지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에 HM이 잃지 않은 기억 체계다. 이 환자는 분명히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기 기억 속의 정보가 갈 곳을 잃게 되자 정보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운동 기법을 배울 수는 있었지만 특정 능력을 테스트할 때마다 이번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실제로 매우 능숙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무의식 상태의 기억은 손상을 입지 않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다른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교수에 따르면 환자 HM이 배울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자를 둔 위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과자를 금방 먹고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고는 과자를 가지러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그는 기억을 다시 얻지 못했으며 얻은 것이라곤 몸무게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실험 결과를 정확히 증명하지는 못한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보고서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연구로 브리스톨 대학의 제프리 브룬스트롬과 그의 연구팀의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배가 고픈 실험 참가자들에게 500ml 혹은 300ml의 수프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딱 각각 자신들에게 제시된 양만큼 먹었다. 하지만 이 연구팀은 정밀한 펌프를 이용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실제로 300ml의 수프를 받은 그룹의 그릇은 몰래 더 채워서 실제 섭취량은 500ml가 되게 했고 반대로 500ml의 수프를 받은 그룹은 몰래 수프를 빼내어 300ml를 마시게 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는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험 대상들이 마셨다고 기억하는 양이 언제 배가 고픈지를 결정했다. 실제로는 500ml를 마셨지만 300ml의 수프를 마셨다고 생각한 그룹은 실제로 300ml를 마셨지만 자신의 기억으로는 500ml를 마신 그룹에 비해 더 배가 빨리 고프다고 느꼈다. 이로써 우리는 식욕을 결정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신호보다 기억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억 체계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를 보면 역행성 공만증,
즉,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아주 흔한 일처럼 등장한다. 조만간 드라마의 대반전을 일으킬 정보를 알고 있는 등장인물이 이야기 전개상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남대없이 공사장 옆을 지나다 우연히 인부가 떨어뜨린 벽돌에 머리를 맞고는 기절한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자 여긴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는다. 그러고는 아니 그것보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혼란에 빠진다. 이런 경우는 사실 현실에서 흔하지 않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인생 전체의 기억과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각각의 기억은 뇌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부상을 입어서 이 기억들이 파괴될 정도라면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친구 이름을 기억하는 게 문제겠는가? 전두엽의 수집을 담당하는 실행 영역은 결정을 내리거나 이성적 사고를 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억을 잃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물론 역행성 건망증은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기억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사실은 드라마 소재로서는 별로겠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만약 역행성 건망증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증상은 그 특성상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억을 잃기 전에 인생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기억을 잃어버린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환자는 11살 때 버스를 타고 동물원을 간 기억이 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사가 그 당시 환자와 함께 버스에 탔던 게 아닌 이상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잘못된 아니면 새로 창조된 기억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억을 잃기 전 인생에 대한 기억 상실을 테스트하거나 측정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억과 현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잃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실험에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행성 건망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한다. 이 실험은 증상 전에 이미 자서전을 써놓은 환자 X 덕분에 가능했다. 의사들은 그의 자서전을 참고 삼아 그의 기억상실증 정도를 더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웹상의 기록은 자신의 실제 삶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예로 심리학자가 기억상실증 환자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고는 이 환자의 기억에는 고양이 동영상을 보면서 깔깔댄 기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해마는 신체적인 트라우마나 뇌졸중, 여러 종류의 치매로 인해 쉽게 손상을 얻는다. 입술 발진과 관련된 바이러스인 단순 포진도 때때로 아주 심각해져서 해마를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해마는 새로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억 상실은 순행성의 특징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부터 새로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환자 HM, 2008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였다. 만약 여러분이 메멘토라는 영화를 봤다면 그 주인공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부상이나 수술, 질병, 술 등으로 인해
뇌의 기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매우 다양한 기억 상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눈에 띄는 신체적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억 체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일관성도 없고 쉽게 손상되는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쓸모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대부분의 경우 기억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 체계는 최첨단 슈퍼컴퓨터에 뺨을 칠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융통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억 체계에 내재된 융통성과 기괴한 구조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인간의 기억은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충분히 훌륭하다. 챕터 2-5 끝났어요.